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도 지리산 여행기가 이어지고요. 오늘은 그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마고성과 삼성궁을 방문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방문하면서 저한테 다가왔던 문득문득 떠올랐던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장소는 하동군 악양면 뒤로 지리산을 넘어가게 되는 고개가 있어요. 회남제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청학동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이제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해발이 한 700, 한 2, 30m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자, 여기가 이제, 그 마고성하고 삼성궁 현재 뭐 대표적인 명칭으로는 삼성궁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마고성 구역이 있고 그다음 이제 삼성궁 구역이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곳은 삼성궁 구역이에요. 그 동선을 따르다 보면은 입구에서부터 마고성을 먼저 들른 후에 삼성궁을 들르고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산 청학동 계곡의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위치를 해 있고 1971년부터 조성을 했대요. 여기에 이제 리더 되시는 분, 이걸 이끌고 있는 분하고 그 당시 제자 2, 30명이 시작을 했대요. 좀 더 인력으로 쌓은 성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대단하죠. 한 50년 정도 작업을 했대요. 그 자체로서 뭐 어떤 정성, 일단 접어두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갔다 와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산이라기보다는 신라 시대부터 여기가 좀 성스러운 장소였다. 우리 고조선 시대에도 그런 명칭이 있었죠. 소도라고 불리는. 전국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성스러운 장소들, 되게 길지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죄인들이 도망을 가더라도 죄인들을 잡지 않는, 동물들도 사냥하지 않는 그런 장소. 소도고 고조선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걸 부도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부도지라는 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도지에 나오는 어떤 고조선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시발점 마고성이죠. 거기가 마고성이고 거기는 단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 전 세계 인류 문화의 어떤 출발점 이렇게 이제 비정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 주류가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부도지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은 그 마고성을 이상향으로 보고 삼은 거고 그 뒤로는 이제 그게 소도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신라 시대의 소도였고 이것을 복원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분들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간 쌓았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도인들을 위한 명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딱 남동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발이 700에서 한 800m 정도에 위치되어 있어요. 딱 보시면 이제 뒤에는 지리산에 이제 주봉들이 쭉 늘어서 있고 좌측용 우백호 소위 말하는 그게 있고 당연히 개천이 모이죠. 그 앞에서 모여 흘러서 입구 쪽이 탁 트인 게 아니고 계곡 입구 쪽에서 봤을 때는 바로 보이지 않는 싹 돌아 나가는 그런 게 우리의 이제 풍수지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지을 때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집을 제대로 지을 때도 따르던 방식이죠. 정면 대문에서 집 안 다가 안 들여다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면에서 풍수지리는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북풍을 막아주고 좌우의 바람도 막아주고 외적이 쉽게 오지 않게 하고 농사를 짓기 좋게 하고. 단지 여기가 이제 도인들의 명당, 우리나라에서 소위 도를 공부하는 각종 다양한 단체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곳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길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해발이 700m 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이렇게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입지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위치는 좋지만 그래서 또 뒤에 지리산 산이라는 산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기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인들을 위한 명당이 된 것 같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들어봤을 만한 그런 명당을 가더라도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이게 당연히 제가 방문해 본 곳이고 그 느낌을 받아본 곳입니다.
이거는 덕산, 충남 덕산, 홍성에 가까운 곳이죠. 이게 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이 남행군 무덤이 있어요. 이 남행군 무덤은 대원군 아버지가 자기 고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지를 선정을 해서 그 길지로 자기 아버지 무덤을 옮겨온 곳이에요. 이장을 한 곳이에요. 원래 이 자리에 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절을 다른 데로 옮기게 하고 이게 지은 곳이에요. 예. 여기 보셔도 아실 겁니다. 방향은 똑같아요. 같은 지도에서 가져온 거니까 남동쪽을 딱 바라보고 있고 뒤로는 산, 좌측령 우백계곡 딱 있죠. 예. 그리고 그 묘지 앞부분에서 양쪽 계곡에서 나온 개천이 딱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쭉 물이 흘러서 저수지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여자의 자궁 같은 형상들이 명당인 것 같아요. 저같이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 눈에도 그 공통점이 그렇게 보이고 입구에서 안쪽이 흔히 들여다보지 않게 살짝 꼬부라지는 거. 예. 여기는 이제 상당히 평평하고 구릉 지역이죠. 아까 지리산은 높은 곳이고.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항상 새로운 나라 그리고 또 우리 수도를 옮긴다고 그럴 때 언급됐던 게 곳이 계룡산에 있는 신도안이죠. 아주 옛날부터. 자, 뒤에서 사진에서 보시면은 계룡산이 뒤에 있고 좌측령 우백하고 쭉 있어요. 그 가운데 동그란 지역이 신도안 면 지역입니다. 항상 우리 수도에 새로운 나라의 출발에 적당한 곳이다. 이렇게 오르내리는 곳이죠. 스케일이 달라서 그렇지 앞서 보여드렸던 청학동하고 또 남행군 묘 인근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앞은 또 막혀 있고 돌아서 나가게 돼 있죠.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스케일의 차이죠. 네. 청학동은 좁고 높은 곳이고 이곳은 엄청나게 넓은 곳이죠. 나라의 수도를 할 수 있는 국가의 길지가 되는 것이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길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여러 군데 들러봤던 경험도 떠오르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여기 사람 손으로 다 쌓았다는 것이거든요. 50년 동안 수십 명이. 이거는 이제 거기를 이끌고 있는 현재 삼성궁을 이끌고 있는 한풀선사라는 사람이 실제 쌓는 모습을 영상에 담은 거예요. 마운틴 TV라는 곳에서 한 건데 제가 그 유튜브 화면을 캡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았다는 것이고 지금은 쌓는 작업이 중단된 게보다는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단계 일, 뭐 교육 사업이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 이런 걸로 지금 단계가 좀 올마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 보니 그 아까 돌을 쌓고 있던 한풀선사하고 이 삼성궁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 게 2020년 10월 25일 2년이 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제 찍은 방송인데 제가 캡처고 이 사람들이 내건 슬로건이 이거예요. 과거 50년, 미래 5천년. 네. 50년 동안 쌓았고 이제는 그 당시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다가 준비를 해서 미래 5천년을 대비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0년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신선하게 들렸어요. 왜 2020년일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50년 동안 이 100만 평인지 130만 평인지 그래요. 이 계곡도를 파내서 이걸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뭔가에 바람이 있고 목적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죠. 이 삼성궁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다음 행동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시간이 2020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20년이라는 것에 어디서 공통점이 있다. 제가 지금 채널에서 몇 번 다룬 적도 있지만 도선, 탄허, 동학의 최재우 그리고 얼마 전에 주역 대가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야산 이달 그리고 우주변화의 원리를 쓴 한동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큰 전기 남북 통일을 포함해서 또 우리나라가 다루는 광력이랄까 정치적 영향력이 환골탈퇴되는 그런 시기를 비정한 것이 2010년에서 2040년까지예요. 대부분. 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풀선사가 이끄는 이 삼성궁의 팀들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연 것도 2020년이에요. 그리고 있는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례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어떤 흐름이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지금 우리도 정치인들 입장에서 세계사가 대전환의 시기가
시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 동양에서는 뭐 유교나 우리 또 그 외 동양학 전반에서는 이 상황을 동체서용이라고 이제 표현해 왔던 것 같아요. 동양이 몸통이고 서양은 그 도구다. 물론 도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인류가 도구가 없이 이만큼 진화를 하고 지금 같은 문화를 이룰 수가 문화를 이뤄서 이만큼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한 몇백 년간은 당연히 용이 더 중요시 되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서양이 주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동양학에서는 서양으로 갔던 중심점이 동양으로 돌아온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서구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태평양을 건너서 자본주의의 거점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문화적인 측면이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현대 물리학이 모든 걸 분석해낼 수 있을 줄 알았죠. 예, 분석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주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도 끝까지 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자신감으로 밀어붙였지만, 사실은 큰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1900년대 초반 아인슈타인을 위시해서 이미 인류 과학의 한계에 도달했다. 응용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 불확실성의 세계가 거기에 있다. 서양 과학의 힘만으로는 이까지다. 그런 걸 인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조에 있어서 그런 분석주의를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인간성이 상실되죠. 예. 인간을 로봇처럼 분석하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과학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아우르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배고픔이 깊어만 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 사조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형태로 이미 나타난 지가 오래됐어요, 서구에서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좀 늦게 지내진 것이죠. 지금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계속 근대화를 해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우리한테도 와서 합일되고 있죠. 4차 산업이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동양의 정신에 대한 어떤 필요, 전체를 아우르는 것,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나타났죠. 그게 이제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 경제학 같은 데 있어서도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 이렇게 뭐 피터 드러커 같은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들도 이미 자본주의 이후에 뭘 해야 될지, 이게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예. 그에 대한 고민이 있은 지는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모이는 시기가 2010년, 2040년 이 기간이라고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 스스로의 선조들이 우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제안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왔던 그것이 맺혀가는 시기가 물방울로 맺혀가는 시기가 또 이 시기인 것이고, 예. 또 동양에서는 그게 동체서용이다. 예. 인간성을 키웠다가 그 다음 기술이 인간성을 이끌어 확대하다가 기술이 너무 지나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가 어그러질 때, 또한 인간 사이의 조화가 어그러질 때, 예, 다시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렇지만 그 정신은 정신만이 아니죠.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기술에 덧붙인, 그걸 활용한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단계의 체죠. 예, 그게 제 소견으로 이해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밑에 단어들한테는 익숙한데 동체 수용 위의 부분, 도선, 탄어, 최재우, 이달, 한동석,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던진 말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해석이 우리한테는 낯익지 않을 따름이죠. 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보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우리 민족 종교들도 한때 필요해서 나타났다가 다시 또 민초들 속으로 잠겨서 쭉 퍼졌다가 또 지금 삼성궁처럼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또 새로운, 옛날부터 있었던 책이지만 새로운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전시장입니다. 이슬람교도 우리가 존중을 하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고, 그럼 이러한 다양한 종교, 그리고 예술, 그 과학,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민초들, 여러분이나 제가 포함되어 있는 99.999%의 우리는 그런 색다른 종교들, 가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걸 이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다투기도 하고. 예.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마고성과 삼성궁을 가면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비유가 좋을까 봤더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다. 우리 민초는 쌀이다. 쌀, 우리 주식이죠. 지금 요리를 해야 되고 다른 것과 하고 같이 섞어야 됩니다. 그럼 예술, 과학, 종교, 이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장이나 소스나 향신료들이다. 예, 그걸 넣어서 요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런 장, 소스, 향신료는 다 우리 중에 한 부분들이에요. 예, 그 어떤 자기가 맡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최전선, 예, 우리 문화의 최전선에 가서 도전하고 부딪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만은 살 수 없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서 부딪혀서 느낀 것들을 우리 주식한테다가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버무려 만드는 것이죠.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간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미료, 향신료, 장, 그들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쌀밥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호가 또 바뀌잖아요. 양념이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습니까? 양념만 먹을 수 없죠. 장만 먹을 수는 없죠. 예, 그것이 밥하고 섞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라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각 민족이나 각 문화 간에 차등이 생기게 되죠. 어떨 땐 A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어떨 땐 B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럼 그런 밥의 비유, 요리의 비유를 들먹어 보면은 그거는 손맛이다. 예. 똑같은 레시피를 갖고 해도 음식 맛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좋은 말이 있죠. 손맛이죠. 손맛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예. 자,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진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궁이 2020년에 새 오픈을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문화유산에서 제시하는 바, 그리고 서구에서 보는 시각들을 봤을 때 이번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이나 소스나 향신료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나 내가 포함된 민초들, 우리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민초들이 그걸 어떻게 버무려내느냐, 어떤 손맛을 보여주느냐, 예.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돌아왔다. 자, 이렇게 뭐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시선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가 이래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기미, 조짐, 징조,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예. 지금 사진 속의 사람은 프랑스의 그 스카기라는 작가 아탈리에요.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 창궐을 예상했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입장에서는 그걸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놀라울 따름이죠. 언론 입장에서 놀라울 따름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고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 이제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유목민족, 유목문화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네트워킹이나 SNS를 디지털 유목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대에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전 세계 문명을,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기마 유목민족이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기마민족과 정착민족의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뭐 쉽게 이야기해서 기마민족이나 유목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손님을 환대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고립돼 있거든요, 유목민족은. 그래서 사람이 손님이 들를 때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죠. 그리고 뭘 저장해 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착민족은 바깥에서 오는 사람을 되게 경계합니다. 자기 것을 뺏어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게 뭐 유목민족, 기마민족의 뜻이고, 우리도 기마민족의 후손이다, 그런 말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화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기마민족, 유목민족의 특성이 강한 민족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화를 통해서 이런 세계가 예전부터 섞이는 빈도가 훨씬 높은 이런 시기를 맞아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올 위험은 뭐냐? 전 세계적인 예전 같았으면 한 지역에 국한돼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만 피해를 줬을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자크 아탈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 자기 논리의 연장선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당연한 귀결이죠. 단지 우리한테 그게 어렵고 놀라울게 느껴질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문화에서는 기미다, 조짐이다, 징조인 것이죠. 예. 그걸 서양에서는 과학이라고 그러고 논리라고 그러고 분석이라고 하고 예측이라고 했을 그 맛의 차이일 따름이죠. 그리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평생 여기에 헌신한 사람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접근했든지 뭐 수련을 했든지 간에 그런 기밀을 느끼는 촉이 예민해지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그걸 석학이라고 부르고 동양에서는 도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동양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 기회가 세계 중심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대서양을 건넌 후에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아시아로 온다고 주장한 사람이 또 자크 아탈리예요. 그거는 뭐 자크 아탈리만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서양의 분석과 예상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건 예전에 제가 업계에 있을 때 활용했던 데이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업데이트는 안 돼 있는데 IMS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여기 나온 데이터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 GDP의 비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서기 0년부터 서기 한 1800년대까지 즉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 GDP의 50% 정도를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차이나. 예.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볼 때는 분명한 그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양보다 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우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낼 때는 그것마저 숨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지난 200~300년간만 서구가 동양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 정도를 기점으로 다시 동양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과학기술자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동양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데이터로서 활용되는 그래프예요, 이게. IMS는 상당히 제법 유명한 전 세계 보고서, 각종 사업 분야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이에요. 수천만 원씩을 내고 제 보고서를 1년씩 구독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경험을 쌓은 사람인데 제가 업계에 있을 때도 이미 그걸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향후는 지금 독감 같은 것이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백신 비즈니스가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예. 그것을 제약업계나 바이오업계에서 사업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어려운 예상은 아니었어요.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게 어려웠을지는 모르지만, 예. 자크 아탈리는 경제학자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는 시야의 폭과 그 촉각에 따라서 이것이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징조가 될 수도 있고 당연한 예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나요? 저는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징조나 조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추상적인 것부터 읊어볼게요. 일단 평창에서 축소로 돌아섰어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미국이 압박을 많이 넣었었죠. 예. 전 세계 FTA 하자고. 지금은 그런 수요가 별로 없어요. 예.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커질 데가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창 일변도에 적용된 경제는 지금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축소가 되고 있어요. 축소가 되면서 개발에서 공존, 예. 그게 나라 간의 공존, 사람 간의 공존, 자연과의 공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일반적으로 주도하고 너는 따라와라 라는 분위기에서 공감, 네트워크 위주로 옮겨가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단일 극이었으면 이제는 다양한 극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 다양한 극 중에 주요
극점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큰 변화가 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제가 던지는 말에 대해서. 정치, 경제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게 남녀 평등 문제도 또 들어가 있죠. 여자들의 발언권이 예전보다 셉니다. 그게 순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흐름이죠, 그게. 예. 그게 우리 각각의 촉각이 어느 정도까지 예민한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동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왔습니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천은 여름이죠. 그죠? 팽창입니다. 자라고. 후천은 뭡니까? 가을이죠. 가을은 뭡니까? 이때까지 노력해왔던 거에서 안고만을 가리는 거예요. 핵심만을 가려서 우리가 갈무리하는 단계예요. 예. 우리 인생에서 겨울을 보기는 어렵겠죠. 한참 먼 일이니까. 하지만 가을은 볼 거예요. 성과를 우리가 인류가 이만큼 번성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단계예요. 이게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팽창에서 축소, 주도에서 공감, 단일에서 다양, 개발에서 공존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대신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는 여름에 그 추장스러웠던 걸 걷어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찬바람이 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을의 기운을 금이라고 하죠. 금, 즉 쇠, 철, 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태풍이 부는 시기죠, 보통은. 네. 그러면서 정리가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했지요. 그게 서구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지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뭐 도성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여행 삼성궁을 방문하면서 삼성궁이 2020년에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선포한 것도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자, 이건 동양의 표현이고 지금 서양의 분석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동양이 갈무리하는 방식에 조금 더 주안점이 실어질 것이고 실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에 좀 더 익숙해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그대로 도프자락 휘날리면서 하는 그런 거 아니겠죠. 예, 그때는 또 서양 기술 문명이 갖고는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그게 뭐 도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인이 나타나겠죠. 우리들 속에서. 예. 자, 그 와중에 세상의 변화가 있다. 그 와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이죠. 예. 이걸 태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치달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게 이 기존의 틀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죠. 옛날 것을 부여잡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과감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점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그 과정에 이런 걸 다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10년, 20년 같으면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큰 데미지가 없었을 것을 지금 이런 순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진짜 힘들겠다. 우리한테 다가오는 과일을 못 따먹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아픈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기서 뭐 이게 결론이 없는 이야기죠. 예. 현 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드려봤고 이게 사적으로 하나 붙이자면은 남녀 평등, 성평등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점에 있어서 선두권인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저 20, 30세대가 그런 걸로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정치권에서 그걸 활용한 측면도 상당히 크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성 위주의 세상에 살아왔다는 거, 그게 익숙해져 있고 그게 연장성산에 있다. 그게 관성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주 사소한 기미나 소임들을 볼게요. 얼마 전서부터는 건강미인, 자연미인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젊은 남자친구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죠. 젊은 여자들은 자연미인, 건강미인으로 가는데 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꽃을 피운 곳이 많은 남자분들은 뜰뜰한 이야기지만 우리 쪽에서 꽃을 피웠죠. 큰 정치적 파워를 가질 정도로. 가장 무서운 존재죠. 정치인들한테 여자 관련 문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정치 생명에다가 칼날을 들이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지요. 예. 즉 우리가 그 변화의 최첨단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이야기할 때 선천에서 후천이 간다는 것은, 후천은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우위가 있다기보다는 처져 있던 여자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집안에 제한된 먹거리를 가지고 많은 자식들한테 갈라줄 때 남자애들한테 먼저 갈라준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경제 상태가 좋아지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평균 키가 아시아 최고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 여자를 비교해 보면 여자의 평균 키가 훨씬 많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여자들이 과거에 영양 공급이 더 상대적으로 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그만큼 평등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는 아직 여자보다 키가 크죠. 힘도 세고. 그래서 오늘도 또 주변에 어떤 분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0, 30대에 있어서 여자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남자들보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자는 소견이 좁은 존재였죠. 남자는 시야가 넓은 존재였고. 이게 우리 젊은 세대에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부로 와닿는 예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선천, 후천, 세상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삼성국 마고성을 제가 둘러보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또 마침 예전에 이제 그 마고성에 관련된, 그리고 그 마고성, 마고라는 존재를 다룬 또 책이 부도지라고 있어요. 자, 그걸 예전에 제가 만들었다가 빼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 후에 그거를 이제 참고 자료 삼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